좀 내려와 있는데 이거 맞는지 모르거든요. 그냥 대충 봅시다. 또 내가 이상한 거 맞추고 왔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숙제에도 설명할 개념들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좀 있기 때문에 개념들 위주로 좀 보면서 이제 문제 접근하는 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는 조금 체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뭐 개념 같은 거 설명해야 되는 내용들을 좀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숙제가 66페이지였으니까 교재 나와 있는 내용은 6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 어차피 문제랑 지문은 다 띄워줄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여기 하는구나를 확인하신 다음에는 PPT만 확인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역시 마찬가지예요. 문제 먼저 쭉 훑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을지를 결정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일치불일치니까 일치불일치구나 하고 넘기면 됩니다. 그죠? 지문 읽어가기 직전에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얘도 일치불일치죠. 자, 이렇게 일치불일치가 두 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두 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솔직히 화작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돼. 뭐 일치불일치 두 개라고 해봤자 그냥 지문 읽으면서 확인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독서도 가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보통 독서에서 일치불일치 두 개를 물을 때는 과학기술 지문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라는 방식으로 묻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과학기술에서 일치불일치가 두 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당연히 원칙은 둘 다 동시에 접근하는 게 좋아요. 내가 독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국어 영역 시험을 대할 때 45문제의 오지선다를 푼다 라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225문제의 OX를 푼다 라고 접근하는 게 좋거든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선지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10개의 선지를 동시에 접근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베스트인데 문제는 이게 쉽지 않아. 그죠? 사실 일치불일치 5개의 선지에 나와 있는 키워드 체크하고 해당되는 내용만 확인하기에도 빡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10개를 접근하는 걸 궁극적 지향으로 하되 그걸 우리 최종 목표로 하되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41번이나 42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그러면 뭘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생각하세요. 알겠죠? 이거는 사실 문제 접근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결국 공부나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자기 점검 능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걸 아는가 모르는가 판단하고 방향성 체크하고 공부 방향 잡고 스스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런 능력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대비하든 간에 뭐 나중에 수능이 끝나고 다른 시험을 대비할 수도 있잖아. 공무원 시험이든 뭐 사법고시든 행정고시든 그런 시험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점검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교육학에서는 그걸 상위인 중급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그 능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너네들 보고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는 게 효율적일지를 생각하려면 당연히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치불일치의 선지를 지문 읽어가기 직전에 읽으려고 하죠? 걔네들이 세부 정보를 묻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고 세부 정보는 내가 다 기억해 둘 수 없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가 최대한 머릿속에 남아 있을 때 지문을 읽으면서 비교하려고 직전에 읽는 거죠. 그럼 이 목적 의식 하에서 적절한 걸 고르라는 유형의 문제와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유형의 문제 중에 어떤 유형의 선지를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어요? 적절하지 않은 걸 접근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왜 그럴까? 적절한 거를 고르라는 건 하나가 적절한 거죠. 그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건 4개가 적절한 거죠. 적절한 선지는 100% 지문에 나옵니다. 그죠? 내용이든 단어든 간에 어쨌든 무조건 지문에 나오니까 적절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르게 진술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문제는 너네들이 시험장에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얘가 없어서 적절하지 않은 건지 내가 못 찾은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선지를 자꾸 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읽고 가는 게 낫습니다. 그럼 4개는 어차피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궁극적으로 10개 다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일단 한 10개를 다 접근할 거예요. 지금 보여줄 때는. 근데 선생님 저는 그건 솔직히 아직 좀 빡셉니다. 하면 적절하지 않은 선지의 아는 걸 고르라는 유형의 문제의 선지를 지문 읽어가기 직전에 읽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국어 영역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시험과 관련된 팁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내가 225문제 OX 문제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할 때 너네들이 확인해야 될 선지의 포인트를 적절한 선지들로 잡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적절한 걸 고르라는 건 당연히 적절한 걸 찾아야 정답을 고를 수 있을 테니까 적절한 선지를 봐야겠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유형의 문제도 적절한 걸 4개 지우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적절한 걸 고르라는 유형의 문제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유형의 문제든 적절한 선지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걸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공부를 하실 때. 아시겠죠? 자 어쨌든 둘 다 일침을 치니까 지문 읽어가기 직전에 볼 거고요. 자 보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럼 얘는 그냥 바로 풉니다. 그죠? 바로 풀 거고 1, 2, 3 찢어야겠죠. 그러면 청자 1부터 봐요. 청자 1부터 자 골목길을 찾는 사람들의 소란스러움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골목길을 탐방할 때 지켜야 할 예절을 언급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자, 청자 1.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에 대한 반응을 보인다. 경험 어디 있어요? 본 적이 있다. 그죠? 반응은 뭔데요? 아쉬워. 그죠? 이게 맞고. 다음 4번. 청자 2는 아직 모르고 청자 1. 발표 내용에 대해 보완할 점 제시한다. 그렇지. 이거를 언급하는 게 좋았겠다. 이거 자체가 얘를 보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얘도 가능하죠. 자, 그럼 이제 뭐 읽으러 가? 청자 2를 읽으러 가. 그죠? 왜 청자 2를 읽으러 가? 얘를 봤으니까요. 알겠죠? 두 번째니까가 아니라 이 선지를 봤으니까 청자 2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청자 2를 읽을 때 보완할 점 제시가 있는지는 생각하면서 읽어야겠다고 머릿속으로 인식하면 돼요. 그죠? 자, 청자 2를 봅니다. 청자 2. 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배웠는데 손동작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다만 자세히 말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자, 그럼 여기서 보완할 점 잡았죠. 그죠? 그러면 얘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청자 2. 발표 상황에서 발표자가 한 행동에 대해 긍정적. 어디 있어요? 여기 자동으로 밑줄 쳐져 있네요. 손동작. 그죠? 손동작 잘 활용했다. 그죠? 긍정적. 자, 그 다음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이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린다. 그렇죠. 배웠다. 여기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얘도 왔고 얘도 왔고 그리고 이제 3으로 넘어가서 평소에 좁은 골목길 다니기가 불편해서 정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까 우리가 5번 선지 확인하면서 이전에 배운 내용 떠올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청자 3에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럼 이걸 목표 의식을 가지고 얘를 읽었다면 얘가 없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정답 고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내가 비언어적 표현에 색깔 표시를 해놨죠. 제가 개념 없기 때문에 색깔 표시를 해놓은 거고 저걸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저번에 수업 시간에 한번 말로는 언급한 적이 있어요. 말로는 언급한 적이 있어. 그리고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한번 나올 거다.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나올 거니까 나왔을 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 나온 김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비언어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모르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할 때 크게는 사실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둘로. 언어 내적 표현이랑 언어 외적 표현. 근데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 없고 셋으로 나눕니다. 셋으로. 그래서 언어 내적 표현 하나, 언어 외적 표현이 두 개야. 그래서 언어 내적 표현에 언어적 표현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언어적 표현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입니다. 언어로 표현하는 거. 근데 우리가 직접 발표 상황을 들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텍스트로 표기된 건 다 언어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문을 잠깐 보세요. 지문 보시면 여러분의 휴일이면 주로 어디에 나들이를 가시나요? 이거 자체가 실제 발표 상황이었으면 사람이 말로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언어적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언어적 표현이 있어요. 얘는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비언어적 표현. 자, 일단 반언어적 표현에 반은 언어다 이 뜻이에요. 준언어도 마찬가지야. 언어에 준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언어적 표현에 얹혀서 실현되는 애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냥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속도로 이야기하지 않죠. 특히 발표를 잘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 그죠? 내가 발표를 잘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거잖아. 이것도 일종의 발표잖아. 그죠?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세요. 희한하게 졸린 선생님들이 있어요. 잠이 오는 선생님들. 그죠? 그 선생님들의 공통점이 뭐야? 일정한 톤과 일정한 속도로 수업을 하면 애들이 졸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할 때도 자, 얘들아 우기는 발표를 들은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이렇게 수업을 하면 잠이 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수업을 할 때 나름대로 어조도 조절하고 속도도 조절하죠. 이런 것들이 다 반언어적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뭐 억양이라든지 말의 속도라든지 언어적 표현에 얹혀서 실현되는 애들, 걔네들이 전부 다 반언어적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비언어적 표현은 뭐야? 언어가 아닌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언어적 표현과 무관한 표현이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제스처 아니면 눈빛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수업할 때도 손을 가만히 안 주잖아. 그죠? 뭐 저 새끼 왜 이렇게 산만해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행동들 아니면 내가 이런 거 수업할 때도 짚잖아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 다 비언어적 표현이야. 내가 왜 짚어요 이거? 이거 보라는 여기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적 표현과 무관한 것, 얹혀서 실현되지 않는 것, 얘네들이 전부 다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몰랐으면 지금 배운 김에 머릿속에 그냥 박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참고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리고 나오면 아마도 설명을 주고 물어볼 가능성이 높긴 해. 아시겠죠? 자, 뭐냐면 이 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 중에 뭐가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나라 말을 기준으로. 그냥 딱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쨌든 대화 상황이잖아. 그죠? 대화 상황이니까 언어적 표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그죠? 근데 우리나라 한국어는 얘네가 훨씬 중요해요. 의사소통에 있어서 얘네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고맥락 문화라고 해. 요 용어는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언어의 특성이기도 하고 실제로 헌법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이잖아. 선행반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따가 숙제 내줄 때 최대한 찾아볼게. 그러니까 우리 대화 중에 대화의 원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대화의 원리. 그 교과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너네들도 다 배웠을 거야. 뭐 공손성의 원리라든지 이런 거 기억나요? 관용의 경륜 이런 거 기억나요? 이런 거 배울 때 그때도 얘가 나와 사실.
우리나라가 고맥락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 고맥락 문화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의사소통을 할 때 맥락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문화를 이야기해요. 매우 높은 문화를 얘기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가 언어적 표현이죠. 언어적 표현이죠. 근데 이거를 이 잘한다를 반언어적 표현을 이용해서 잘한다 이거랑 잘한다 이거랑 우리는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지죠. 얘에 따라서 의미가 변하는 거잖아. 그죠? 이런 게 반언어적 표현이 중요한 거의 예시야.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 같은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지금부터 내 기준으로 다 왼쪽을 봐. 이러면 여길 봐야 돼. 그죠? 언어적 표현은 여기잖아. 내 기준 왼쪽 여기잖아. 근데 내가 손가락을 여길 가리치면서 다 내 기준으로 모두 다 왼쪽을 봐. 이러면 여길 본다고요. 왜? 비언어적 표현을 훨씬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그렇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얘는 그러면 출제랑 관련해서는 어떤 포인트를 갖게 되느냐? 얘보단 얘네가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알아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걸 파악하는 거와 관련해서 저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제 발표 상황을 보고 있거나 뭐 들을 수가 없으니까 표시해 주려면 괄호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다만 수능 특강에서 한번 장난질을 쳤기 때문에 조심은 해라. 내가 그때 아마 이런 언급을 할 때 얘를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괄호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괄호 중심으로.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지문에서도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수능 특강에서 언어적 표현에 얘네들이 나타났다는 걸 실어서 출제한 적이 한 번 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뭐 어디를 가리키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면 내가 뭐 아까 어조를 좀 세게 해서 이야기한 것은 이런 식으로 낸 적이 한 번은 있어요. 개인적으로 평가는 그렇게 무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런 적이 있다는 걸 그냥 염두만 해보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 한번 정리하고 갔습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는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기 정답 골랐으니까 궁극적으로 10개를 다 보는 게 좋으니까 봅니다. 만약에 10개를 다 볼 거야. 그러면 반대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유형의 선지를 뒤로 빼야 돼. 만약에 10개의 선지를 보려면 왜? 걔가 기억에 오래 남아 있어야지 더 유리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먼저 본 걸 까먹을 확률이 더 높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부터 볼 겁니다. 얘가 사실 1번이라서 사실 먼저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비유적 표현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자, 이거 헌법에서 중요하다 그랬죠? 얘는 보자마자 그냥 마무리 보는 거예요. 여기가 마무리야. 여기를 쭉 보면서 이 비유적 표현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있어 없어? 없죠? 날아옵니다. 자, 그 다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PPT로 전문을 다 띄울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얘도 지문을 눈으로 훑는 걸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왜? 숫자가 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쭉 훑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출처 제시하여 신뢰성. 얘는 정리했죠?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면 그렇게 정리한 거야. 그럼 얘는 출처 제시가 신뢰성 높이는 방안이니까 이건 체크할 필요 없어요. 얘만 체크하면 됩니다. 이거 있으면 여기 자동이니까. 자, 그 다음 발표할 내용의 순서를 제시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한다. 순서 제시도 마찬가지죠. 앞에 나와 있을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앞에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잖아. 그죠? 그 다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하여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했죠. 이것도 사실 훑어보는 걸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 물음표가 튀잖아. 그죠? 그래서 실제로 앞부분 이거 너무 밑으로 들어와 있네. 보여요? 잘 봐. 알겠죠? 내가 저거 만지다가 고장내는 것보다 낫잖아. 여기 앞부분을 보시면 가시나요? 반응 살피고 이거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거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얘를 정독하고 확인해야 될 정보가 뭔지를 좀 미리 체크를 해줍시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몇 번 강조했지만 제발 화작이지만 머리 쓰세요. 알겠죠? 제발 뇌 비우고 풀지 마. 그러니까 자꾸
자꾸 틀리는 거라고 했죠. 독서보다는 훨씬 생각을 덜 써도 돼. 알겠죠? 근데 생각을 하긴 해. 무슨 말이냐면 글자를 눈으로 읽지 마, 제발. 알겠죠? 머리로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 이런 얘기야. 골목길에 담긴 역사의 흔적을 보여주기 위해 독립운동의 모습을 담은 골목길 변화를 사진으로 제시하겠어. 오케이, 사진 확인.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지 말라고. 알겠지? 이건 그냥 글자만 읽는 거잖아. 그냥 머릿속으로 간단한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역사의 흔적을 보여주기 위해 독립운동 모습을 담은 벽화를 제시하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생각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얘네 둘도 어차피 연결이 돼야 돼.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 연결성도 사실 판단 근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무의미하지 않고,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을 때 기억에 더 잘 남아. 어차피 이거 확인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독립운동의 모습을 담은 벽화 사진으로 제시하는가. 당연히 키워드는 사진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만 체크하고 갔어도 답은 고를 수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 습관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꾸 그렇게 판단하는 습관 자체를 공부할 때 버리려고 노력하세요. 아시겠죠? 자, 골목길 탐방에 즐거운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현장 모습이 담긴 동영상, 이런 것도 역시 연결되죠? 생생하게 현장 모습, 동영상 제시하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라 이 얘기고, 그 다음 알차게 탐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해설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한 동영상 제시, 이것도 가능하겠죠? 이 해설사 프로그램을 보면 더 알차게 탐방할 수 있을 테니까, 그죠? 그 다음 골목길에서 가졌던 세대 공감의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갔던 골목길 끝자락의 풍경을 사진으로 제시하겠다. 요런 게 여기서 장난질을 안 쳤거든요. 여기서 장난질 안 쳤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너네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얘를 확인하려고 해요. 그죠? 얘를 확인하려고 하겠죠. 근데 사실 이 선지를 잘 읽어보면 이걸 무조건 체크해야 되거든. 이거 무조건 체크해야 돼. 그죠? 왜? 얘가 없으면 이게 아니야. 그죠? 그러면 여기 가지고 만약에 적절하지 않게 출제한다? 그러면 그 선지는 사실 더러운 선지가 아니야. 핵심적인 걸 물어본 거야. 그죠? 근데 많이 틀리고 애들은 뭐라고 하냐? 이건 더러워. 이런 건 평가원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사실 이런 거 건드리는 건 평가원도 낼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걸 제시해야 의미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도시의 모습을 간직한 골목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 오케이, 옛모습 간직했다를 알려면 특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겠어? 비슷한 모습이어야겠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문을 읽으러 갔을 때 훨씬 지문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한다. 솔직히 화작 이 정도 생각 안 해도 너네 다 맞는 거 알아요. 다 아는데 이런 습관을 가져야 독서도 늡니다. 독서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글을 읽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봅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실까요? 제가 다녀온 골목길 사진인데요. 이곳은 일제강점기의 젊은 시인들이 모여서 문예지를 만들었던 곳인데 왼쪽에 있는 사진과 비교해보면 그때의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아까 예측했으면 여기서 바로 그 손지가 딱 떠오른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그냥 이거 보면 되잖아. 물론 여기까지 보면은 훨씬 더 정확하겠지만 그러면 이거 제끼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바꿨어. 보시는 것처럼 골목길 벽에는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당시의 모습이 담긴 벽화가 그려져 있대요. 그래서 역사 기념관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러면 역사의 흔적 보여주기 위해 독립운동 벽화 사진 다 맞죠? 얘도 맞고 동네 안으로 이리저리 통하는 거면서 매력 찾을 수 있었대. 그리고 아련한 향수, 세대 간의 공감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골목길 탐방의 매력이 아닐까요? 이런 것도 이제 비언어적 표현이겠죠. 비언어적 표현. 이런 매력을 느껴보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도시에서 도심 골목길 산책,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대. 분위기 영상으로 함께 느껴보시죠. 동영상 보여준 다음에 정말 즐거워 보인다. 그래서 현장 모습이 담긴 동영상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현지 확인 끝났고 이거 지문 저 문단 하나가 뒤로 날아간 것 같다. 아버지 왜 없어? 좀 패들까는? 아무튼 그거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 아마 이게 내가 PPT 편집 과정에서 이 뒤에 넘기다가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수작업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디 뒤로 날아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분명히 타이핑 쳤던 기억이 있거든. 이성지도? 그러니까 뒤로 날아갔을 수도 있어. 아니 내가 두 번 눌러서 넘겼나? 어쨌든 그거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을 테니까 넘어갈게. 어쨌든 정답 고르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화작 통합으로 갑니다. 화작 통합 그 44번에서 47번 세트. 자, 여기서도 개념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얘 이제 지울게. 너 다 설명 끝났으니까. 왜냐면 이 옆에 썼을 때 또 영상이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아까 비언어적 반언어적 예제처럼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걸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알아두면 도움이 돼. 그래서 들어두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뭘 설명할 거냐면 토론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토론.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치렀던 수능 전체를 통틀어서 화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단어 유형이 뭐냐를 따져보면 단연코 토론입니다. 토론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근데 최근으로 한정 지으면 제일 적게 나오는 게 토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잘 안 나오는 추세예요.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내가 사실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지만 평가원이 출제하는 국가고시가 수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평가원이 출제하는 국가고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 임용고시를 평가원이 출제해. 그럼 당연히 국어 선생님을 뽑는 국어 임용 시험이 있겠죠?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는 국어 임용 기출을 좀 보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물어봤던 게 수능이랑 연계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같은 출제 기관이고 결국 임용도 국어 선생님을 뽑는 거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왜냐면 그 교육 과정을 이해한 사람을 선생님으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물어야지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뽑겠죠. 근데 수능도 결국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걸 너네들이 잘 이수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잖아. 그래서 은근히 연계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너네들은 어차피 그거 봐봤자 의미가 없어.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임용 기출을 보지 말라고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임용을 준비할 때 선생님도 임용을 봤으니까 원래 학교 있다가 강소를 빠졌거든. 나 임용도 봐서 합격을 했었단 말이야. 내가 공부를 해봤으니까 임용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수능을 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임용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수능을 풀라고 하는 이유는 그 두 개가 어느 정도 연계가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풀라고 하는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임용을 내가 쭉 살펴봤는데 임용에서도 최근엔 토론이 안 나와. 그래서 중요성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하지만 전통적 강좌 얘는 전통적으로 좀 많이 냈던 애기 때문에 그냥 알아만 두자. 알겠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09년도 이럴 때는 토론의 종류가 정말 많았는데 지금 너네들이 보는 이 수능 있죠? 요 수능 얘는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으로 너네들한테 묻는 거잖아. 거기서는 토론이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딴 토론 다 빼고 한 토론만 남겨놨어. 그게 뭐냐? 반대신문식 토론이야. 예전에는 이걸 교차조사식 토론이라고도 했습니다. 사실 같은 거야. 그래서 다른 토론은 다 뺐는데 교육과정에서 얘는 남겨놨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얘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뜻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알아두면 좋다. 아시겠죠? 당연히 반대신문식 토론의 핵심은 뭐겠어요? 반대신문입니다. 얘가 이 토론의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보통 얘를 물어요. 반대신문식 토론이 나오면 실제로 지금 이 세트 같은 경우에도 45번이 이걸 묻는 거예요. 45번이 결국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신문식 토론에서는 반대신문이 중요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억해 두면 좋고요. 이 토론과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 시작해야 될 개념은 논제와 쟁점입니다.
논제와 쟁점. 자, 얘네가 각각 뭔지는 알아야 돼. 알겠죠? 뭔지는 알아야 돼. 논제는 뭐예요? 토론의 주제야. 쟁점은요? 다투는 지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네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돼. 자, 토론이 뭐예요? 토론과 뭐 회의, 토의 차이가 뭐예요? 토론과 토의의 차이가 뭐예요? 토론은 논쟁이야. 논쟁이 뭐예요? 논리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은 싸우는 거예요. 말로 당당히 까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뭐 말로 상대 죽여라 이게 아니라 누가 더 논리적으로 타당한가를 다투는 거야. 즉 토론은 승패가 있습니다. 너네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뭐 학습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봤거나 아니면 토론 대회 같은 걸 나가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승자와 패자가 있어요. 그래 여기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되게 중요한데 얘가 되게 중요해. 그죠? 이겨야 되니까 여기서 이겨야 되잖아. 다투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토론이 전쟁이면 쟁점이 전투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종합적으로 승리해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되게 중요한데 이 쟁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논제야. 그래서 논제부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아까 논제와 쟁점 내가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들어만 둬도 돼요. 알겠죠? 여기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논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논제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사실 논제, 그다음 두 번째 가치 논제, 세 번째 정책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뭐야? 사실 가지고 다투는 거야. 그러니까 팩트 싸움이에요. 팩트 싸움. 예를 들어서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게 사실 문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다투는 거야. 가치 문제는 뭐가 더 가치가 있는 거야. 있는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개발보다는 뭐 환경 보존을 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게 가치 문제. 그 다음 얘가 이제 핵심이거든. 반대 신문식 토론의 99%는 정책 문제예요. 알겠죠? 얘는 뭐냐면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논제로 결정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정책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기술해야 되냐면 현재 상황을 바꾸는 방향으로 기술해야 돼요. 현대 상황을 바꾸는 방향으로 기술해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그 67페이지에 가에 나와 있는 토론의 논제가 뭐예요? 학생회장 선거를 1학기 말에 실시해야 한다죠. 그럼 이건 뭘 전제하는 거냐면 지금은 이러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은 이러고 있지 않다는 뜻이야. 자, 이걸 내가 왜 설명하냐면 일단 정책 논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이 쟁점 중에도 핵심 쟁점 혹은 필수 쟁점 이라고 해서 교과서에 정확히 얘기하면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따로 언급이 되어 있는 쟁점들이 있어요. 따로 언급이 되어 있는 쟁점들이 있어. 첫 번째로는 정의와 관련된 쟁점인데, 그러니까 문제 상황과 관련된 단어들을 개념 정해라. 얘는 몰라도 돼요. 얘는 몰라도 되는데 너네들이 알아야 될 거는 첫 번째로는 문제의 심각성. 이거 뭔 말이냐면 심각해서 고쳐야 된다 이거야.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문제는 심각해서 고쳐야 돼. 이게 첫 번째로 부딪히는 핵심 쟁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결 가능성. 아니, 심각해서 고쳐야 돼도 해결할 가능성이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이익비용 쟁점.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익이 더 크냐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냐.
이 세 개를 보통 핵심 쟁점으로 해.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 없는데 너네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니? 토론 나왔을 때 대부분 정책 문제가 나올 거고요. 요 부분은 다 중요 정보예요. 무조건. 아시겠죠? 왜? 그게 정책 문제 쟁점의 핵심이라서 그래요. 이게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활용만 하면 돼요. 지금 배우는 개념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반대신문식 토론의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면 너네들이 토론과 관련된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읽을 수 있잖아.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혹시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면 발문을 보고 어디쯤 보면 되겠다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고 설명하는 거니까 역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 자, 일단 반대신문식 토론의 과정은 크게 입론 단계, 반대신문 단계, 반론 단계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나눠요.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알아야 돼. 알겠지? 얘랑 똑같아. 논제랑 쟁점이 뭔지는 알아야 돼. 여긴 참고로 알아본다고 하더라고. 입론, 반대신문, 반론이 각각 뭔지는 알아야 돼. 알겠지? 뭔지는 알아야 돼. 자, 입론은 뭐야? 이게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 이유, 근거를 처음으로 밝히는 거다. 아시겠죠? 저는 이러이러해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를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입론이야. 그 다음 반대신문이 진행되는데 이름부터가 반대신문식 토론이니까 얘는 당연히 알아야겠죠? 당연히 알아야 돼. 반대신문이 뭐냐면 질문으로 상대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알겠죠? 질문의 형태로 쉽게 얘기하면 질문으로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순수한 궁금증으로 물어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그건 반대신문의 목적이 아니야. 자, 약간의 스포일러지만 45번의 정답이 5번이죠. 45번의 정답이 5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네한테 뭘 물어보는 거냐면 반대신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를 묻는 거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 내용이니까 사실 성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반대신문은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질문을 통해 상대를 까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역시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이 질문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개방형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폐쇄형 질문이 있어요. 얘네들은 실제로 이 언어가 출제될 가능성이 존재는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들어만 두는 거면 이거는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아시겠죠? 개방형 질문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설명인 거예요.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개방형 질문은 설명 의문문이고 폐쇄형 질문은 판정 의문문인데 개방형 질문은 답변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요 그렇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게끔 질문하는 게 폐쇄형 질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반대신문의 목적이 질문을 통해 상대를 까는 거죠. 질문을 통해 상대를 까는 거죠. 그러면 개방형으로 하는 게 유리하겠어? 폐쇄형으로 하는 게 유리하겠어? 그렇지. 폐쇄형으로 하는 게 유리해. 근데 이 새끼는 이미 개방형이죠. 이 토론 A, B 얘네들 이미 개방형으로 질문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개방형으로 질문하면 안 되는 아니지만 개방형으로 질문하는 순간부터 사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 왜 뭔가 반대신문 잘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사실 45번 같은 거 진짜 빠르게 보고 넘어갈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한 거 그대로 정답 선조를 출제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반대신문과 관련된 건 중요하고 그 다음 반론은 뭐냐면 사실 어휘의 의미는 이거잖아. 상대방에 반대되는 걸 논의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반론은 어떻게 생각해요? 상대방을 까는 거 이걸 보통 반론으로 많이 생각하죠. 근데 반대신문식 토론에서 반론은 진술 자체는 자신의 주장 재확립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배심원들 앞에서 나의 주장을 재정립하고 재확립하는 게 반론 과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반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로 새로운 입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가 새로운 걸 이야기해서는 안 돼. 내용은 반대 의견이 들어가도 돼요.
앞서 나온 입론이나 반대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상대방의 허점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이야기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여기서 새로운 입론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입론하고 반대신문하고 만약에 여러 명이면 지금 여기서도 4명이 나오죠. 보통 상황을 2대2로 주거든요. 보통 상황을 2대2로 줘. 그래서 한 명 입론하면 찬성 측 입론하면 반대 측 반대신문하고 반대 측 입론하면 찬성 측 반대신문하고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에 반론하고 이거거든요. 순서를 당연히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알아두면 좋아요. 근데 알아둘 때 그러니까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자 봐봐. 정책 문제는 현재 상황을 바꾸는 쪽으로 기술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찬성 측이 유리해, 반대 측이 유리해? 무조건 반대가 유리해. 무조건 반대가 유리해. 왜? 잘 생각해봐. 지금 현 상황을 바꾸는 쪽으로 주장해야 돼. 저 새끼 깨워요. 교무실 가 있어. 교무실 가 있어 지금. 네, 나가서 교무실 가 있어요. 무조건 반대 측이 유리해. 왜냐하면 현 상황을 바꾸는 쪽으로 논제를 기술하죠. 그럼 찬성 측은 바꿔야 한다죠. 그럼 찬성 측에 뭐가 있냐면 이것도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찬성 측에 뭐가 있냐면 입증의 책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찬성 측은 무조건 바꿔야 좋다는 걸 입증해야만 이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반대 측은 아닌디 그냥 유지하면 되는디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반대 측이 유리하다. 정책 논제에서는 반대 측이 기본적으로 유리해. 그래서 찬성 측에 일종의 어드밴테이지를 줍니다. 어드밴테이지 줘요. 그게 뭐냐면 토론의 시작과 끝을 찬성 측이 얘기해. 알겠죠? 이렇게 이해해두면 좋아. 이렇게 이해해두면 좋아.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찬성 측 입론하고 반대 측 반대신문하고 반대 측 입론하고 찬성 측 반대신문하고 반대 측 발언한 다음 찬성 측 발언하고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순서를 그냥 어거지로 외우려고 하기보다도 찬성 측에 입증의 책임이 있으니 일종의 어드밴테이지를 준다. 시작과 끝을 찬성 측이 발언하게 해준다.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게 좋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흐름 정도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면 문제를 풀 때 선지를 판단할 때 접근하기가 편하니까 그냥 들어만 주세요. 자,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갈게. 여기서 너네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이건 알아야 돼. 첫 번째, 논제가 뭔지. 두 번째, 쟁점이 뭔지. 세 번째, 입론이 뭔지. 네 번째, 반대 신문이 뭔지. 다섯 번째, 반론이 뭔지. 여기까지 무조건 알아야 돼. 여기 무조건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개방형, 폐쇄형 얘네들은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면 좋아. 나머지는 그냥 들어만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얘도 기억해두면 좋고, 입증의 책임. 이것도 가끔 언급은 되니까. 자, 그래서 관련 개념 다 설명했고, 이거 마찬가지죠. 입론 첫 부분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작 부분이니까 순서상. 그 다음 당연히 얘네도 찍는 게 좋겠죠. 우리는 지금 만약에 순서를 알고 있다면 알고 있잖아. 이게 찬성 측이랑 반대 측이 막 서로 입론을 하는 게 아니라 요 단계가 딱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체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흐름을 안다면 당연히 토론을 어떤 식으로 끊어가면서 읽으면 좋겠는지 요렇게 끊어가는 게 좋아요. 그죠? 찬성 측 입론, 반대 측 반대 신문 한 덩어리, 그 다음 반대 측 입론, 찬성 측 반대 신문 한 덩어리, 요런 식으로 끊어가면서 읽는 게 좋다. 흐름을 잡기에도. 자, 그 다음 A와 B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걸 보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얘가 결국 반대 신문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라는 문제입니다. A와 B가. 자, 그 다음에 나를 쓰기 위한 글쓰기 계획이니까 나 읽기 직전에 읽을 거고, 그 다음에 조건을 바탕으로 한 문단 추가한다고 할 때 적절한 걸 고르래. 역시 마찬가지죠. 조건 세분화해. 그죠? 근데 조건 세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자 보세요.
속담이나 비유, 그죠? 그 다음 주장 강조하면 마무리 이렇게 두 개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글을 읽어야만 알아요. 왜냐면 주장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건 필요 없죠. 내용 필요 없잖아, 그죠? 이런 건 그냥 바로 확인하러 가세요. 아시겠죠? 그냥 조건 보자마자 일단 이걸로 제낄 거 다 제껴놔. 그리고 나중에 읽고 나서 주장 강조하면 마무리할 때 이거 확인할 때는 남은 것만 확인하면 되잖아, 그죠? 1번 속담 비유 있어 없어? 있죠? 손바닥 뒤집듯이. 2번은 없죠? 날라가고. 3번은 쇳불도 당기면 빼라. 4번은 백지짠도 맞들면 낫다. 5번은 없어요. 안 보이겠지만. 그래서 2, 5 제껴놓고 그 다음에 이따가 와서 확인할 때는 1, 3, 4만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뭐 논제, 토론, 입론, 반대신문 다 개념이기 때문에 색깔 표시해 놓은 거고, 요렇게 찬성 측 입론 쭉 읽고 나서 1, 2번 체크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가 A니까 A 읽고 A 체크하러 와야겠죠? 그 다음에 뒤에 읽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아까 설명했으니까 생략할게요. 정답 고르는데 지장 없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반대측 입론이니까 여기 읽고 쭉 확인하면 돼요. 요 과정에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이제 B니까 남은 거 B 가지고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 읽고 나 읽으면서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식 그대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일부러 좀 개념을 설명할 내용이 있는 걸 선택해서 봤기 때문에 문제보다도 개념과 관련된 내용에 시간을 조금 투자했고요. 혹시 장문 파트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따로 하세요. 아시겠죠?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숙제는 대화의 원리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 딱히 지금 보이는 건 없는 것 같으니까 숙제를 어떻게 내줄 거냐면 잘 들어 복잡하니까 다음 시간은 마지막이니까 두 세트를 낼 거거든요. 두 세트를 내줄 거고 그 두 세트를 사실 수업 시간에 전부 보는 건 무리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적으로 좀 뽑아서 볼 건데 두 세트를 어떻게 풀어오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너네들이 혼자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숙제를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일단은 그 단독형에서 화법 한 세트, 통합 한 세트, 장문 한 세트 요렇게를 풀 거야. 그래서 장문 같은 경우에는 4번에서 6번 이거 안 했죠? 4번에서 6번 안 했죠? 4번에서 6번 그 다음에 화법은 13에서 15번 13에서 15번 그 다음에 통합을 그 30쪽에서 31쪽 30쪽에서 31쪽 요러면 요렇게 한 세트가 되죠. 요렇게 한 세트 모의고사 한 세트가 되잖아. 그러면 32에서 33 32에서 33 요러면 한 세트가 되죠. 그리고 저 모의고사 파트는 어차피 쭉 되어 있으니까 54쪽에서 57쪽까지 이렇게 하면 두 세트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혼자 공부하실 때도 일주일에 한 두 세트에서 세 세트 정도는 꾸준하게 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에서 좀 설명할 내용들이 있는 거 위주로 뽑아서 같이 보고 선행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